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손으로 직접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지옥을 선물했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싸워야 할 상대가 바로 내 딸의 남편과 그 어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내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들의 죄를 밝히기 위해 저는 기꺼이 지옥의 아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한 평범한 어미의 가장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에 나와 있었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지는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우리 사위라고 뜨는 글씨를 보자마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서방, 웬일인가? 우리 서연이 뭐 먹고 싶다는 거라도 있나? 최서방? 수화기 너머로는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희미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촉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목이 잔뜩 쉰 사위의 목소리가 고막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묻히던 집게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위의 목소리만 악몽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숨을 끊으려 해? 우리 서연이가? 며칠 전 통화에서 뱃속의 아기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엄마 닮아 손맛 좋은 딸 낳고 싶다고 제잘거리던 내 딸이 왜?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서연이가 왜? 오진이겠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제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각한 산후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산후우울증. TV에서나 보던 그 낯선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은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야.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씩씩한 내 딸인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저는 멍하니 앞치마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소한 냄새가 배어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제 인생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딸 서연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믿었던 사위의 말,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그날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의 싸움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끔찍한 전화가 오기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제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고 있었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게 우리네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물며 내 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다는 의사 집안에 시집가서 곧 토끼 같은 손주까지 안겨준다는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장님, 오늘 시금치나물이 유난히 맛있네. 비법이 뭐야? 그냥 딸내미 생각하면서 정성껏 무친 거죠. 우리 서연이가 이걸 참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의사 사위에 곧 태어날 손주까지. 사장님은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부러워 죽겠어. 단골인 김 여사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사위는 철마다 비싼 영양제를 보내주고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고맙다며 백화점 옷을 다 사주더군요. 딸 가진 죄인이라던 옛말은 다 틀렸다고 이렇게 딸 덕에 어깨 펴고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참 복도 많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혼잣말을 하며 웃음 짓는데 문득 며칠 전 딸과의 통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조금 피곤해서. 임신하면 다들 그렇다며. 걱정 마.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최서방이 뭐 속 썩이는 일이라도 있는 게냐? 아니야, 엄마.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내가 복에 겨운 소리 하는 거지. 그냥 어머님이 조금 아니야. 아무것도.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임신 후기에 겪는 흔한 감정 기복이려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더니 내가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구나.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사실을, 그 미세한 불안함의 신호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최서방이 저를 복도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초췌했지만 여전히 제게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위였습니다.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서연이가 남긴 겁니다. 최서방이 내민 것은 곱게 접힌 편지지였습니다. 제 딸 서연이의 유서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아기는 부디 잘 부탁해. 익숙한 듯 낯선 글씨체였습니다. 분명 서연이의 필체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느낌이었죠.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서연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런 선택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제 잘못입니다. 아닐세,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최서방 이상하구나. 네, 뭐가 이상하십니까? 우리 서연이는 버릇이 하나 있네.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 석자를 쓰고 나면 꼭 그 옆에 작은 별 표시를 그리곤 했지. 중요한 편지일수록 더더욱 말이야. 그런데 여기엔 그게 없어. 제 말에 최서방의 눈동자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30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슬픔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럴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서연이는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3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유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이건 우리 서연이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 의심 가득한 혼잣말에 사위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가 풍기는 비싼 병원 소독약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의학적으로 해리성 기억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필체가 바뀌는 건 아주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산후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어머니. 해리성 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잘 돌보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의도 이미 섭외해 두었습니다. 사위는 막힘없이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배운 것 없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별 표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다른 의사와 간호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최서방의 동료인 듯 했습니다. 최 원장님, 사모님은 안정실로 옮겼습니다. 너무 상심 마세요. 아이고, 장모님 되시는 분이죠? 정말 놀라셨겠습니다. 그래도 최 원장님 같은 남편이 곁에 있으니 금방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요즘 저렇게 지극정성인 남편이 어디 흔한가요? 간호사의 위로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최서방이 아내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헌신적인 남편으로만 보일 테지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라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내가 정말 늙어서 너무 예민해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걸까? 내 사위가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마음속에서 의심과 믿음이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자니 온갖 생각이 머리를 헤집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뿐인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보다야 배운 것도 많고 세상 물정에도 밝으니 혹시나 제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서였죠. 선철아, 나다. 누나. 웬일이야? 가게는 바쁘고. 선철아, 서연이가 병원에 있다. 산후 우울증이라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유서에 별 표시가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동생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제발 내 편이 되어주길, 내 이야기가 맞다고 힘을 실어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누나, 지금 제정신이야? 최서방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의심을 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뭐가 이상해? 의사가 그렇다는데 누나가 뭘 안다고 그래. 최서방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데 배은망덕하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좋은 사위 의심해서 서연이만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의사 사위 둬서 복 받은 줄 알아, 누나. 복 받은 줄 알아. 그 말이 망치처럼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동생은 제 걱정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철없는 사람 취급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핏줄이라고는 단둘뿐인 동생마저 사위의 편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사 사위라는 번지르르한 허울 앞에서 내 말은 그저 늙은 여자의 노망 섞인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밤이 깊어지자 시장의 소란도 잦아들고 가게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최서방에게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도요. 이제 와서 내 의심을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저들의 말을 믿어주는 척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 척, 순진한 장모인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학창시절 제게 보냈던 편지들이 담겨 있는 보물 상자였죠. 그중 하나를 꺼내 낮에 사위가 건넸던 유서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서 두 개의 편지를 번갈아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의 전체적인 모양새는 비슷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미음의 마지막 획을 동그랗게 말아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서 속 엄마의 미음은 칼로 자른 듯 네모 반듯했습니다. 이건 우리 딸 글씨가 절대로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편지를 썼단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최서방이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저는 두 개의 편지를 겹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김칫독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내 딸을 되찾을 유일한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 딸은 지금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이를 직접 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어.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최서방 몰래 서연이가 있다는 그 요양원이라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요. 과연 저는 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고 제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가장 좋은 재료로 딸이 좋아하던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들고 가면 닫힌 문이라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사위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는 내내 제발 평화로운 요양원이기를, 제 모든 의심이 그저 늙은이의 기우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한적한 교회의 예쁜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높다란 담벼락, 굳게 닫힌 철문, 그리고 창문마다 박혀있는 쇠창살. 그곳은 누가 봐도 감옥 같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서연 제 딸입니다. 여기 입원해 있다고 해서 이거 반찬 좀 전해주려고요. 창구의 직원은 제 말에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은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연님은 현재 지정 보호인 외 면회 절대 금지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면회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보호자이신 최진혁 원장님의 특별 요청입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조치이니 협조해 주십시오. 최서방이 아니 최진혁 원장님이 직접 그랬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걸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졌고 경비원이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1분이라도 좋아요. 멀리서라도 괜찮아요. 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최진혁 원장님께 직접 허락을 받고 오십시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억지 부리는 진상 노인네로밖에 보이지 않겠지요. 결국 저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듯 철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정성껏 만든 나물이 흙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마치 제 딸의 처지 같아 보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최서방 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겐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사위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최서방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최서방, 내가 오늘 서연이 있다는 곳에 다녀왔네.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거기가 국내 최고의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최고의 시설? 거긴 요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더군. 쇠창살이 박힌 감옥이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겐가?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찻잔을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그래서 신경정신과 요양시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이 오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외부 자극은 독이에요. 자극? 이 어미가 자극이란 말인가? 내 딸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잘못된 일이 아니라 서연이를 위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서연이의 남편이자 담당 의사입니다. 모든 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겁니다. 어머님의 감정보다 환자의 상태가 우선입니다. 그는 전문가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제 모든 말을 팅언했습니다. 그의 차갑고 오만한 태도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서연이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알겠네. 자네가 전문가라니 믿어보겠네. 하지만 내 딸 목소리라도 듣게 해주게. 전화 한 통이면 되지 않나? 목소리만 들으면 나도 더는 고집 안 부릴게. 약속하네. 제 간절한 부탁에 그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비웃음인지 동정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서연이는 전화 통화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발 저 좀 그만 힘들게 하시고 가게 일이나 신경 쓰세요. 서연이 일은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님은 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신경 끄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저를 장모로서 서연이의 어머니로서 단 한순간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오만한 얼굴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 망연자실한 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무심코 사진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제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건 제 딸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의 최서방과 그의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 있는데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진을 보낸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사진은 잘 받으셨는지요? 우리 손주 참 예쁘죠? 사돈, 최서방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특유의 교양 있는 척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조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입니까? 사부인, 이 여자는 누구고 왜 내 손주를 저 여자가 안고 있는 겁니까? 어머, 호들갑 떨기는.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이자 우리 귀한 손주를 키워줄 어미입니다. 진짜 며느리요?
그럼 우리 서연이는 뭡니까? 사부인 딸은 이제 볼일 끝났어요. 아들 낳는 기계 역할은 충실히 해줬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대가도 넉넉히 치렀잖아요. 기계. 그 단어가 제 귀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기계? 당신들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머, 격 떨어지게 어딜 소리를 지르세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으니 주제 파악하고 얌전히 받아들이세요. 괜히 우리 똑똑한 아들 앞길 막을 생각하면 사부인 그 작은 반찬 가게 문 닫게 하는 건 일도 아니니 그리 아세요.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허망하게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사랑, 행복 전부 다. 내 딸은 그저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 시바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게 쇼윈도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진혁 그리고 그 엄이 내 딸의 인생을 짓밟고 기만한 당신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지옥을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이다. 가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캄캄한 가게 안 먼지 쌓인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굶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픔도 갈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돈의 목소리가 기계라는 그 단어가 끊임없이 귓전을 맴돌며 저를 고문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가 내 새끼가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사위복 터졌다고 좋아만 했으니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려니야. 혼잣말은 곧 통곡이 되었고 통곡은 소리 없는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딸아이의 텅 빈 방에 들어가 녀석이 쓰던 물건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시집가기 전 마지막으로 덮고 자던 이불에서는 아직도 딸의 채취가 나는 것만 같아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서연이가 시집가던 날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진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그럼 우리 딸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사위 될 사람이 워낙 번듯해야 말이지. 근데 엄마 가끔 그 사람 눈을 보면 무서워. 너무 차가워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에이, 별소리를 다 한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사위 흠잡는 소리 하면 못 써. 그때 딸의 그 불안한 눈빛을 왜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까요? 그저 복에 겨운 투정이라며 왜 타박만 했을까요? 가슴을 치고 또 쳐봐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놓고 딸아이 곁으로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위에서 저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가게 안은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죠. 그 더러운 가게의 모습이 꼭 제 꼴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가게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음식을 내다버리고 바닥을 걸레로 수십 번씩 닦아냈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젖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제 속에 들어찬 절망과 무기력, 슬픔 따위의 감정들을 모조리 닦아내고 내버리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가면서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한 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려야 이 지옥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옷가지들을 꺼내던 제 손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열어보니 갓난아기에게 입힐 베넷 저고리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거 뜨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베넷 저고리를 얼굴에 부비며 눈물을 흘리는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옷 안감을 더듬어 보니 작은 천 조각이 덧대어져 있고 그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내자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연필로 쓴 희미하지만 분명한 제 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여긴 정신병원이야. 최진혁이 나를 가뒀어. 우리 아기 보고 싶어. 그리고 그 글씨의 끝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별 표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본 순간 제 세상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시뻘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습니다. 내 딸은 죽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제게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서연아, 엄마가 갈게. 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꼭 구해낼게. 저는 쪽지를 부적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김칫독에 숨겨두었던 가짜 유서와 서연이의 옛 편지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조력자를 구한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둘, 최진혁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병원, 재산, 그리고 그 여자. 셋,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다.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만든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수록 머리는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눈물 많고 마음 약한 박선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동정은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미가 아니라 내 딸의 인생을 짓밟은 악마들을 심판하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아귀가 되기로 결심한 복수의 집행관입니다. 공책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린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건 피눈물 섞인 서약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손님을 맞는 박선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나무를 묻히고 기계적으로 돈을 받을 뿐이었죠. 제 머릿속은 오직 복수를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단골이자 이 동네의 왕언니로 통하는 오 여사였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출신으로 꼬장꼬장하지만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죠. 어머, 사장님. 며칠 문을 닫아서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 어서 오세요, 여사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어? 딸내미는 잘 있고? 딸의 안부를 묻는 오 여사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 이 기막힌 사연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사를 일찍 접고 오 여사를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미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도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비장하게 해? 앉아봐, 어디. 나 오지랖 넓은 거 알잖아. 시장 바닥에서 못 들어본 얘기 없어. 말해봐. 오 여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제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 고요한 바다를 묘사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라니? 최서방이 바람이라도 피웠어? 바람 같은 거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저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2개의 증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서방이 건넨 가짜 유서와 딸의 베넷 저고리에서 나온 진짜 쪽지를. 여사님은 간호사셨으니 아실 겁니다. 글씨라는 게 사람의 영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제 사위가 딸의 유서라며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서연이가 제게 보낸 진짜 편지고요. 어디 보자. 오 여사는 돋보기를 꺼내 2개의 종이를 번갈아 가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상한의 필체는 비슷한데 글씨에 힘이 들어간 모양새나 자음 마무리가 미묘하게 달라. 특히 이 쪽지는 왼손으로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그리고요? 이 편지지에 희미하게 찍힌 자국 약품 냄새가 나. 신경안정제 계열에서 쓰는. 이건 제정신인 상태에서 쓴 게 아니야. 누군가 강제로 쓰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오 여사의 날카로운 분석에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딸이 목숨 걸고 숨겨놓은 쪽지입니다. 쪽지를 읽어내려가는 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든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내리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명백한 불법 감금에 살인 미수야. 그 최서방이라는 작자, 의사 가운을 입은 악마 새끼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사장님. 안 됩니다. 경찰은 안 돼요. 그놈들은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겁니다. 증거도 없이 갔다가는 저만 미친년 돼요. 그럼 어쩔 셈이야.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셈이냐고. 아니요. 저는 결심에 찬 눈으로 오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놈들을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할 수 있게 여사님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제 눈에 서린 도끼를 읽은 것일까? 오 여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아군이 생겼습니다. 가게 뒷방, 낡은 밥상 위에 종이와 펜이 놓였습니다. 저와 오 여사는 마주 앉아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손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2 여자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였죠. 사장님, 이제부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우는 건 나중에 서연 씨 되찾고 나서 그때 한꺼번에 울자고. 지금은 머리를 써야 해. 놈들은 프로고 우린 아마추어야.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려면 놈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허를 찔러야 해. 여사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있잖아. 나만 믿고 따라와.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자고.
오 여사는 펜을 들고 낡은 공책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연 씨가 갇혀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 둘째, 그 최진혁이란 놈이 서연 씨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증거. 셋째, 그 사진 속 여자와 아기의 행방. 이 세 가지를 알아내야 해.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린 그놈들 털끝 하나 못 건드려. 병원은 제가 어제 갔던 그곳입니다. 늘봄 정신요양병원이라고. 늘봄? 거기 내가 알기로 최진혁이네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곳이야.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그놈들 소굴이라는 소리지. 정면으로 뚫는 건 불가능해. 그럼 우리 서연이는 영영 못 보는 겁니까? 방법이 왜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내부자가 필요한 거야.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 돈이든 약점이든 어떻게든 엮어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오 여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괜히 말했다가 최서방 귀에 들어가면 서연이만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자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오 여사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병원 원무과에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후배 하나가 시집가서 일하고 있는데 김미영이라고. 걔가 좀 맹한 구석은 있어도 마음은 착한 애야. 걔라면 혹시. 그 순간 굳게 닫혔던 철문 같던 제 절망 속에 아주 작은 열쇠 구멍 하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오 여사는 원무과 후배라는 김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오 여사 옆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인 채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어머, 선배님, 웬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미영이 너는 아직도 늘봄병원에 있고? 네, 그럼요. 전 뭐 평생 직장이죠.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아끼는 동생 딸이 산후우울증으로 고생을 좀 해서 말이야. 너네 병원에 박서연이라는 환자 혹시 입원해 있나 해서. 오 여사의 목소리는 능청스러울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김미영 씨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박서연 님이요? 아, 네. 입원해 계시긴 한데 선배님, 환자 정보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알아. 어려운 부탁인 거.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냥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해서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려주라. 응? 결국 김미영 씨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약속 장소인 시장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허름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정했죠. 잠시 후 주위를 살피며 들어온 젊은 여자가 바로 김미영 씨였습니다. 저는 오 여사의 신호에 맞춰 일부러 더 초췌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아이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우리 딸이 우리 서연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밥은 잘 먹어요? 잠은 잘 자고요? 엄마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일부러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당황한 그녀의 얼굴에 연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박서연님은 VIP 병실에 혼자 계시는데 최진혁 원장님 직속 지시라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식사도 전담 간호사가 따로 넣어주고 심지어 차트 기록은 전부 암호화되어 있어서
저 같은 일반 직원은 아예 열람조차 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환자는 저도 처음 봐요. 그 한마디에 저와 오 여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최진혁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김미영 씨를 설득하는 것은 오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과거 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영아, 나도 병원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건 환자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야. 저 엄마 좀 봐.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저 엄마는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해.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어. 선배님 하지만 저 잘못되면 직장에서 잘려요. 저의 아빠도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 그래서 더더욱 부탁하는 거야. 우리도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딱 하나만 도와줘. 서연 씨 투약 기록, 그것만 있으면 돼. 결국 김미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약속 장소인 시장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녀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나타나 작은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박서연님, 최근 일주일치 투약 기록 사본이에요. 더는 못 구했어요. 선배님, 저 정말 이것 때문에 잘리면.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할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영아. 김미영 씨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저희는 곧장 가게로 돌아와 오 여사가 미리 준비해 온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의학 용어로 가득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오 여사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그럽니까, 여사님? 무슨 약인데요? 사장님, 이건 산후우울증 환자한테 쓰는 치료제가 아니야. 이건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인 할로페리돌 계열이야.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를 없애고 그냥 잠만 자게 만드는 약이라고. 이걸 이렇게 매일 다량으로 투여했다는 건 이건 치료가 아니라 사람을 그냥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식물인간. 그 끔찍한 단어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내 딸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로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려 도망가던 김미영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요. 원장님 첫 번째 부인이요. 그 여자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아기 보고 가요. 사람들이 다들 그 여자가 진짜 사모님인 줄 알아요. 며칠 뒤 김미영 씨가 울면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선배님, 어머니, 저 어떡해요. 최수간이 제가 그날 밤 전산실 들어간 거 눈치챈 것 같아요. 최수간이라면 그 VIP 병동수 간호사? 네, 원장님 신복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아까부터 저를 불러내서는 너 요즘 딴 생각 품고 다니는 거 아니냐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목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라고 협박했어요. 저 무서워서 이제 출근도 못하겠어요. 오 여사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죠. 사장님, 저 최수간이라는 여자, 내가 예전부터 잘 알아. 손버릇 더럽기로 유명했어. 환자들 마약성 진통제 빼돌린다는 소문도 파다했고, 그게 정말입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일단 그 발톱부터 뽑아버려야지. 잘 됐어.
저 여자부터 먼저 쳐내자고. 그날 밤 저와 오 여사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하기 위해서였죠. 여보세요? 늘봄병원 감사팀이죠? 제보할 게 있어서요. VIP 병동 최수간호사가 상습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빼돌려서 밖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 사물함 안쪽 가짜 향수병 안에 숨겨두고 있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죠. 병원 CCTV만 돌려봐도 다 나올 겁니다. 다음 날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수간호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오랜 시간 이어진 그녀의 범죄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의 신복이 떨어져 나갔다는 소식에 길길이 날뛰었지만 꼬리 자르기를 할 뿐 어쩔 도리가 없었죠. 미영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이제 시작인데. 너도 이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더 독해져야 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전 그 악의 발톱 하나를 부러뜨린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는 제게, 우리에게 계속 싸워나갈 수 있다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최수간호사 사건으로 우리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사장님, 흥분하면 지는 거야. 저놈들이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 그 동기를 증명해야 법정에 가서도 이길 수 있어. 동기요? 그야 뻔하죠. 아들.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말은 쉽지.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판사 앞에서 저놈들이 아들 낳으려고 내 딸을 시바지로 썼어요 라고 하면 판사가 증거 있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야. 돈. 결국 돈이야. 이런 더러운 거래에는 반드시 큰 돈이 오가게 돼 있어. 서연 씨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재산,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어? 오 여사의 말에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집가기 직전 서연이가 했던 말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그러는데 최서방이 결혼 선물이라면서 무슨 신탁 통장인가를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신탁 통장? 네. 금액이 너무 커서 무섭다고 그러면서 자기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같은 걸 다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사위가 워낙 능력이 좋으니 그런가 보다 우리 딸 호강하는구나 하고 좋아만 했는데 도장을 가져갔다고? 인감증명서까지? 오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장님, 그 신탁 통장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야. 그놈이 서연 씨 도장으로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아마 이 아이를 낳은 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각서를 위조해서 공증을 받았을 수도 있어. 그 통장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은행에 가봤자 본인이 아니면 알려주지도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은행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순 없지만 그놈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비만 할 게 아니라 공격을 시작해야 할 때야. 오 여사의 말에 꺼져가던 제 마음속 분노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일단 적이 누군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사진 속 여자, 첫 번째 부인이라는 그 여자부터 정체를 밝혀내자고. 사장님, 요즘 세상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한 건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나와.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할 수 있어. 인터넷이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나만 믿으라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하도 답답하다고 가르쳐 준 게 이런 것뿐이야. 그날 밤 저희는 오 여사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 여사는 능숙한 솜씨로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최진영 늘봄병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홍보 기사, 의료 칼럼, 심지어 방송에 출연한 영상까지.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아주 가증스럽기 짝이 없네.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인자한 척 웃고 있으니 누가 저 얼굴 뒤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어. 여사님,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제가 가리킨 곳은 어느 병원 발전기금 전달식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최진혁의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여자. 바로 그 사진 속의 진짜 며느리였습니다. 찾았다. 이 여자야. 어디 보자. 기사 내용을 보니 늘봄병원 최진혁 원장과 아내인 유성제약 차유라 이사. 차유라 유성제약? 저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최서방의 병원에 약품을 대는 가장 큰 회사가 바로 유성제약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략 결혼이었어. 병원과 제약회사가 서로를 위해 맺어진 거라고. 그런데 왜 이혼을? 뻔하지. 유성제약 외동딸이라는 저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던 거야. 하지만 껍데기뿐인 결혼이라도 사업 때문에 깰 수는 없으니 대를 이을 아들만 대신 낳아줄 여자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순진한 서연이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리모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과 거대 제약회사의 추악한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내 딸은 그들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차유라라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딸의 자리를 빼앗고 내 손주를 제 아들인 양품에 안고 있는 저 여자. 이제 누굴 상대해야 하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유성제약, 차유라 그리고 최진영 내가 당신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다시 모인 저와 오 여사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덫을 놓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저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기어오게 만들어야 해.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절대로 흥분하거나 복수심을 드러내면 안 돼. 최대한 순진하고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속물 늙은이처럼 보여야 해. 할 수 있겠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이야. 나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목을 가다듬고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최서방인가? 나 장모일세.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서연이 앞으로 된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변호사랑 상담을 좀 받았는데. 아니. 그렇게 떨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늙은이처럼 보이잖아. 더 뻔뻔하고 당당하게. 내 딸 돈은 내 돈이라는 신보가 목소리에 묻어나야 한다고. 다시 몇 번의 연습이 더 오고 갔습니다. 마침내 오 여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진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그 위선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최서방, 나야 장모. 잘 지내나?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연이 앞으로 된 재산이 꽤 있는 것 같던데 말이야. 애가 저 모양이니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남은 재산이라도 이 어미가 미리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서연이 신탁 통장이라는 것도 있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갑자기 왜? 왜는 무슨 왜야? 내 딸 몫은 이 어미가 챙겨야지. 아무튼 조만간 그 변호사랑 같이 한번 찾아갈 테니 관련 서류나 잘 준비해 놓게. 알았나? 저는 일부러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됐어. 완벽했어, 사장님. 미끼는 던져졌어. 이제 저쪽에서는 돈에 눈이 먼 무식한 장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생각하고 발광을 할 거야. 분명히 우리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러 올 거라고. 오 여사의 말대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놈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피 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혁의 병원장실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어머니인 왕이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방금 박 선자한테서 전화 왔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그 늙은이가 또 뭐라고 하던?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서연이 재산을 알아봐야겠다면서 신탁 통장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눈치챈 것 같습니다. 수학이 넘어 왕 이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했지만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눈치채긴 뭘 눈치채.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거지. 본래 무식하고 가난한 것들이 돈 앞에서는 영악해지는 법이다. 어디서 삼류 변호사 하나 사서 우리를 겁주려는 수작이겠지. 아닙니다, 어머니. 이번엔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예전처럼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손바닥 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내가 뭘 잘못 처리했으니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제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돈으로 확실하게 입을 막았어야죠. 모자 간의 대화에는 서로를 향한 짜증과 책임 전가가 묻어났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성에 박선자라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시끄럽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깟 반찬 장사하는 늙은이 하나 내가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가 직접 가서 그 천박한 입에 돈을 틀어막아주고 오겠다. 버르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넌 병원 단속이나 잘하고 있거라. 차유라, 그 아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해봐. 피곤해지니까. 왕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최진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가장 무시했던 변수, 바로 장모 박선자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가게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건너편 골목 어귀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죠. 여사님, 저기 저 남자 어제부터 계속 저기 서 있습니다. 나도 봤어. 최진혁 그놈 짓이 틀림없어. 우리 겁주려고 사람 붙인 게야.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라도. 아니, 신고하면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어져.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야지. 오 여사는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을 빌려 가게 안쪽에서 몰래 그 사내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중 가장 선명하게 나온 사진 한 장을 곧바로 차유라에게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차유라 이사님, 남편분 취미가 좀 저급하시네요. 이런 사람까지 보내서 장모님을 감시하게 하고
유성제약의 격이 보입니다.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최진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것들 집안은 불바다가 됐을 거야. 차유라는 남편이 자기 몰래 움직였다는 사실에 분노할 거고, 최진혁은 우리가 자기 감시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겠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 괴물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골목 어귀의 남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놈들 사이에 더 깊은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복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틀 뒤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왕 이사장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내렸다. 그녀는 가게 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어머, 여기가 박선자 씨 가게인가? 아주 꼴이 말이 아니네.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만든 음식을 내 아들과 손주가 먹었다고 생각하니 비위가 상해서 원.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나는 오 여사와 미리 연습한 대로 최대한 비굴하고 어수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녀를 맞았다. 가게 뒷방에는 오 여사가 숨죽인 채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용건이 있어서 왔으니 긴 말하지 않겠네. 어제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변호사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면서? 협박이라니요. 당치도 않으십니다. 그저 제 딸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권리? 내 딸한테 무슨 권리가 있지? 아, 그래. 내 딸이 우리 집안을 위해 큰일을 하긴 했지.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도리고. 왕 이사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계산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자, 여기 5억이다. 이 돈이면 내 그 허름한 가게를 10개는 더 차릴 수 있을 게다. 왜 부족한가? 천박하게 더 달라고 조를 셈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하지만 사부인,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딸이 낳은 아이인데.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내 딸이 낳은 아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그 아이는 애초부터 우리 최 씨 가문의 아들이었고 유성제약의 외손주야. 내 딸녀는 그저 밭을 빌려준 것에 불과해. 알아들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지만 나는 꾹 참았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지금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나는 일부러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돈에 눈이 먼 사람처럼 연기했다. 사부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돈만 받고 입을 닫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 딸 인생이 겨우 5억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손주 녀석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시면. 이 늙은이가 보자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주제를 알아야지. 내깐년이 어딜 우리 집안의 귀한 손주를 보겠다고. 분노에 찬 왕 이사장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가 외할머니 아닙니까? 변호사가 그러는데 친자 확인 소송이라도 하면. 웃기지 마라. 내 딸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어.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내 딸년 도장까지 똑똑히 찍혀 있다고. 돈이 더 필요하면 말을 해. 어디서 가짠게 법 타령이야. 각서라니요. 서연이가 정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왕 이사장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얼굴 앞에 흔들었다. 친권 포기 각서라는 글씨와 함께
내 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딸이 우리 아들 좋다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아이만 낳아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내 딸은 그저 씨만 빌려준 대리모에 불과했다고. 이제 좀 알아듣겠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간장 종지를 아주 살짝 나만 아는 각도로 비틀었다. 그 안에는 오 여사가 미리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대화가 그녀의 추악한 자백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비굴하게 웃지 않았다. 대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사부인. 덕분에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시바디였다는 그 말씀 똑똑히 들었습니다. 내 눈빛과 말투가 180도 변하자 왕 이사장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 간장 종지에 닿았다. 동그랗게 빛나는 작은 렌즈.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왕이자 이사장의 눈이 녹음기를 향하는 순간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짐승 같은 형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감히 나를 상대로 함정을 파? 함정이라니요, 사부인. 그저 진실을 담았을 뿐입니다. 닥쳐. 내놔. 그거 당장 내놓으라고. 왕 이사장이 계산대를 넘어 내게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간장 종지를 뺏기 위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나도 필사적으로 버텼다. 이건 단순한 녹음기가 아니었다. 내 딸의 목숨이었다. 싫습니다. 못 줍니다. 당신 입으로 한 말, 이제 천하가 다 알게 될 테니 각오하세요. 이게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내년 목숨이 몇 개인지 오늘 밤 한번 세어보는 게 좋을 게다. 그만두지 못해. 그때 뒷방에 숨어있던 오 여사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뭐야, 너까지 한패였어? 잘 됐구나.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묻어버리면 되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지.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왕 이사장은 헝클어진 머리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녹음기를 빼앗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것들아.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후회하게 해주마. 아주 뼈저리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내뱉었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힌 독화살이었다. 내년 달 오늘 밤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왕 이사장은 악담을 퍼부으며 가게를 뛰쳐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를 몰고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오 여사가 다가와 내 어깨를 부축했다. 사장님 괜찮아? 저 미친 여편네가. 여사님 방금 저 여자 말 들었죠? 오늘 밤 우리 서연이를 해코지하겠다고. 걱정 마. 자기가 한 말이 녹음된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야. 협박일 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오 여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고 울렸다. 김미영 씨에게 온 문자였다. 오 여사는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왜 그럽니까, 여사님?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미영이한테서 왔어. 뭐라고 왔는데요? 오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자를 읽어내려갔다. 선배님, 방금 최진혁 원장님이 긴급 지시 내렸어요. 오늘 밤 12시 정각 박서연 환자 지방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다고 합니다.
행선지는 극비라고 해요. 아무래도 정리하려는 것 같아요. 정리한다. 그 단어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유일한 증인인 내 딸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오늘 밤 12시 지금 시간이 벽에 걸린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뿐이었다. 오늘 밤이 끝장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내 딸 반드시 내 손으로 구해내야 합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가게 안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폭탄의 타이머처럼 심장을 옥죄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오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장님 어떡해. 경찰에 당장 신고부터 하자. 이건 명백한 납치 미수야. 안 됩니다, 여사님. 저놈들이 어떤 족속들인데 경찰을 부릅니까? 환자 이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위장하고 빠져나갈 게 뻔해요. 증거 불충분으로 우리가 쫓겨나는 순간 서연이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럼 어쩔 셈이야. 우리 둘이서 저 철옹성 같은 병원을 쳐들어가기라도 하자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놈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을 수도 있는 법이다.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돈보다 무서운 거 바로 세상의 시선이죠. 세상의 시선이라니? 언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괴물이죠. 나는 오 여사에게 아들을 통해 아는 기자가 없냐고 물었다. 시사 프로그램 막내 작가로 일하는 아들이 아는 선배가 하나 있다며 오 여사는 반신반의하며 연락처를 찾아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마 기자님 인생 최고의 단독 특종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명망 높은 늘봄병원 최진혁 원장의 추악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끄는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진짜 괴물을 깨울 시간이었다. 나는 수소문에서 알아낸 차유라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갑고 절제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박서연 엄마입니다. 차유라 씨.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숨소리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무슨 용건이시죠? 할 말은 저희 어머님과 다 끝내신 걸로 압니다만. 끝나다니요. 이제 시작인데. 당신 남편 최진혁 원장이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나 전화 받으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오늘 밤 12시 당신 남편이 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영원히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증거인멸이 목적이겠죠. 당신과 당신네 유성제약 이름에 더러운 똥물이 튀기 전에 말입니다. 왜 말이 안 나옵니까? 당신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말씀, 여기 아주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데, 내 딸은 씨만 빌려준 대리모에 불과하다.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이 녹음 파일, 언론에 공개되면 유성제약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주 볼만하겠네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오늘 밤 12시 늘봄병원 정문 앞으로 오세요. 이미 기자들도 불렀습니다. 당신이 직접 와서 이 미친 짓을 막고 당신 가문의 명예를 지킬지 아니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서 유성제약
비윤리적 대리모 스캔들 기사를 확인할지.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차유라 씨. 나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오 여사가 경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사장님 괜찮겠어? 저 여자가 우리 편을 들어줄 리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편을 들든 최진혁의 편을 들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가시죠, 여사님. 마지막 전쟁터로. 밤 11시 50분, 늘봄병원 앞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나와 오 여사는 길 건너편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약속대로 박상진 기자의 취재 차량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무모한 짓이야. 무모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기, 오 여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와 반대편 길가에 멈춰 섰다. 차유라가 온 것이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병원 정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끼익하는 섬뜩한 소리를 내며 병원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을 가르며 흰색 구급차의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향해 뻗어나왔다. 나온다. 사장님, 기자님 말대로 차가 완전히 나오면 그때. 하지만 나는 오 여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내 딸이 저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성을 잃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가 달려나오는 구급차 앞을 맨몸으로 가로막았다.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기익. 급정거한 구급차의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긁으며 비명을 질렀다. 뒷좌석에서 당황한 얼굴에 최진혁이 내렸다. 장모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위험하게. 내 놈이야말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내 딸을 어디로 빼돌리려는 수작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연 씨의 안정을 위해 더 좋은 시설로 옮기려는 겁니다. 길 비키세요. 웃기지 마. 이 악마 같은 놈. 내 딸한테 무슨 약을 먹였는지 내가 다 알아.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약을 주사하면서 안정을 위한 거라고. 내 외침에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순간 박 기자의 차량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졌다. 사방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최진혁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어디 소속 기자시죠? 허가받은 취재 활동이신가 모르겠네. 시사 매거진 박상진 기자입니다. 최진혁 원장님, 이 야심한 시각에 환자를, 그것도 구급차에 태워 어디로 옮기시는 겁니까? 보호자인 장모님께서도 모르시는 일 같은데요. 기자 양반, 이건 병원의 지극히 정당한 의료행위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는 답해줄 수 없으니 당장 카메라 치우시죠.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의료행위, 내 딸한테 독극물을 주사하는 게 의료행위란 말인가. 나는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다. 여기, 당신네 어머니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어. 내 딸을 돈 주고 산시바지 취급하며 모든 권리를 포기시켰다고 당신 입으로 자백하는 목소리가. 이래도 발뺌할 텐가. 내 외침에 그의 가면이 마침내 박살났다. 그는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얼굴로 나를 보며 비웃었다. 하? 장모님, 그따위 장난감으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장난감이라니. 그깟 녹음 파일 하나로 내 인생의 흠집이라도 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장인 내가 당신 같은 무식한 반찬 장사꾼 말 한마디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착각도 유분수지. 너 뭐들 해? 저 늙은이 당장 치우고 그 고물 덩어리 뺏어서 박살 내버려. 최진혁의 고함에 구급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멈춰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던 검은 세단에서 차유라가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에요? 최진혁 씨. 유라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니? 이건 오해야. 장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해? 차유라는 최진혁을 무시하고 박상진 기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기자님,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저희 남편은 단지 몸이 아픈 아내를 스트레스가 없는 더 조용한 시설로 옮기려던 것뿐이에요. 일이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장모님께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당신 시어머니가 내 딸을 대리모 취급하고 당신 남편이 내 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려 한 것도 오해란 말인가? 내가 소리치자 차유라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어머니, 지금 함부로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 딸 인생을 망가뜨린 당신들이. 바로 그때였다. 덜컥 소리와 함께 구급차 뒷문이 열렸다. 아내는 이동 침대에 눕혀진 채 링거를 꽂고 희미하게 눈을 뜬 내 딸 서연이가 있었다. 서연아, 우리 딸. 엄마. 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나는 딸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최진혁의 부하들이 내 앞을 막아섰다. 비켜. 이놈들아, 비켜. 서연아. 엄마 왔다, 서연아. 내 절규가 밤하늘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내 울음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막으려는 최진혁의 고함. 궁지에 몰린 그는 마침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장모님, 이게 다 장모님이 자초한 일입니다. 주제 파악하고 얌전히 돈이나 받고 떨어졌으면 우리 모두가 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의 외침에 박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방금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인정하신 겁니까? 최 원장님? 닥쳐. 너 같은 기레기 새끼가 뭘 알아. 최진혁 씨, 당장 입 닥치지 못해요. 상황을 수습하려던 차유라가 소리치자 최진혁의 분노는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차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닥치긴 누가 닥쳐. 이 모든 게 애초에 너희 집안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망해가는 내 아버지 회사 살려주려고 내가 얼마나 비위 맞추고 살았는지 알아? 이제 와서 고고한 척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 그것은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이 모든 것이 씨바지를 들인 정략 결혼이었음을 대한민국 전체가 보게 될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자백해버린 것이다. 차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제 남편을 바라보았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했어? 내년이나 내 애비나 저 늙은이나 다 똑같은 것들이야. 돈이라면 환장하는 버러지들이라고. 바로 그 순간 어둠 저편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길모퉁이를 돌아 경찰차 2대가 불빛을 번쩍이며 나타났다. 나는 어둠 속에 서 있던 오 여사를 보았다.
그녀가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나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모양이 똑똑히 보였다. 내가 경찰도 불렀다. 이 악마놈아.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경찰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통제했다. 최진혁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아, 경찰 양반들. 잘 오셨소? 내가 이 병원 원장 최진혁인데 저 노망난 장모가 병원 업무를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소. 당장 저 늙은이를 체포하시오. 원장님, 잠시만 진정하시죠. 형사님, 박상진 기자가 카메라를 든 채 경찰에게 다가갔다. 시사 매거진 박상진 기자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카메라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최진혁 원장은 방금 본인 입으로 불법 대리모 시술, 불법 감금, 증거 인멸을 위한 환자 이송, 그리고 금품을 이용한 협박 사실까지 전부 시인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내가 녹음기를 내밀자 최진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경찰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최진혁 씨, 당신을 불법 감금 및 살인미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왜 살인미수야? 나는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고. 이거 놓으라고. 최진혁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차유라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유라 씨, 여보,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당신 아버지한테 장인어른께 당장 전화하란 말이야. 여보. 모든 시선이 차유라에게 쏠렸다. 그녀는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수갑을 찬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닥쳐, 이 버러지 같은 인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최진혁이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자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내 눈에는 오직 구급차 뒷문에 실린 내 딸 서연이의 모습만 보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서연아,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 약물에 취해 겨우 눈을 뜬 서연이가 나를 보고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참고 있던 모든 것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래, 엄마야, 우리 딸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 나쁜 년이, 이 못난 애미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 딸. 꿈 아니지? 나 매일 엄마 꿈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 엄마. 그래,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절대 우리 딸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딸의 깡마른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오 여사가 경찰과 함께 온 구급대원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이 환자 장기간 할로페리돌 계열의 강력 신경안정제를 투여받았어요. 당장 해독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내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작은 힘을 주어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애타는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엄마, 아기,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어? 보고 싶어, 우리 아가. 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잠깐만요. 그때 차유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딸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여긴 왜? 더 이상 우리한테 볼 일 없잖아. 당장 꺼져.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박 기자의 카메라와 주변의 경찰들을 한 번 쓱 쳐다봤다.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제 남편이 데려온 아이를 그동안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자님, 그리고 형사님. 저는 제 남편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저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양한 아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그녀의 뻔뻔한 연기에 기가 막혔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저 아이가 박서연 씨가 낳은 아이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야 마땅하죠.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아이를 어머니께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오 여사가 내 옆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우 같은 것, 지 혼자 살겠다고 꼬리 자르는 것 좀 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저 여자와 싸워봤자 실익이 없었다. 손주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는 차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입니다. 제 가게로 직접 데리고 오세요. 단 1분이라도 늦거나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 이 녹음 파일 세상 모든 언론사에 풀릴 줄 아세요. 내 말에 차유라의 눈썹이 희미하게 떨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그렇게 악마와의 교활한 거래가 성립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약속대로 차유라가 가게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품에는 내 손주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들이,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녀를 쫓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를 내게 건넸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지옥 같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따뜻한 온기, 희미한 분유 냄새.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싸워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약속대로 아이는 데려왔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제 넘겨주시죠. 파일은 변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당신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당신 남편과 시어머니의 죄를 명명백백히 증언한다면 유성제약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말해두죠. 하지만 단 하나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우리를 음해하려 한다면 그땐 나도 약속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딸과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마지막 경고입니다. 차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사라졌다. 그녀는 살기 위해 악마의 꼬리를 잘라낸 것이다. 그 후 세상은 시끄러웠다. 인면수심 병원장 부부, 대리모 감금 및 학대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 채널을 뒤덮었다. 최진혁과 왕이자는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법정에서 추하게 다투었고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질수록 세상은 경악했다. 늘봄병원은 폐쇄 조치되었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완벽한 몰락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몇 달 후 서연이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약물 치료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었지만 아이를 보며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에 점포 정리라는 종이를 붙이고 짐을 싸고 있는 내게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찾아왔다. 동생 선철이었다. 누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어, 누나. 최서방 그놈이 주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누나 말을 못 믿었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야. 나는 대꾸 없이 짐만 쌌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용서해줘, 누나. 서연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 매형 노릇도 제대로 못한 내가 마지막으로 사죄라도 하게. 나는 그제야 그를 돌아보았다. 내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용서? 그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내가 의심하고 모욕했던 내 조카, 지옥 문턱에서 죽다 살아난 서연이한테 직접 가서 해. 서연이가 널 용서할지 안 할지는 내가 아니라 내 딸이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게 너랑 나 마지막이다. 동생은 흐느끼며 돌아갔다. 나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 하나를 또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정든 가게를 둘러보았다. 내 젊음과 땀, 눈물이 고스란히 밴 곳.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이 가게는 나의 과거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1년 후 우리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짠내 섞인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반찬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서연이는 이제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어느새 돌을 지난 손주는 아장아장 내게로 걸어오다 엉덩방아를 찍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그날 오후 서연이는 마루에 앉아 걸음마를 하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신겨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1년 전 그날 쪽지가 발견되었던 베네쩌고리와 세트인 작은 아기 더신이었다. 우리 민준이 발이 그새 이렇게 컸네. 엄마가 이거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한테 신겨줄 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서연이는 더신을 신기며 조용히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는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다 말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엄마. 내가 괜찮으면 엄마도 괜찮다. 우리 딸, 이제 웃는 일만 남았어.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런 대단한 복수를 했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단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내 딸의 손을, 내 새끼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옥보다 더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저희 세 식구는 이제야 진짜 따뜻한 봄을 맞았습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분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저처럼 말 못할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되어 더 통쾌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